여기 한국은 이 시간이면 모두 점령해버릴 거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위기인데다가 군사력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면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가 더 많이 쓰일 세계가 될 것은 분명하고 아주 미래가 밝은 연구과제이기도 하죠.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되고부터였거든요. 한국의 K-팝과 각종 문화들을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환경을 무척이나 동경했어요. 미국처럼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가 아님에도 모든 남성이 총기를 잘 다루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더라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밤거리의 가로등이 모두 환하게 켜져 있는 곳이 한국이며 한국의 사람들은 전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밤 8시만 되어도 깜깜해지는데 도대체 한국은 왜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특히나 전기나 전기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고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저희 아버지가 타고 계셨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깊이 탐험해보던 중 한국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고 일본의 동경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거든요. 과거부터 일본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나라이기도 했고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계 최고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저는 우연히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기술을 비교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죠. 그때까지 저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가장 진보된 자동차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미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더 흥미로웠던 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기보다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조차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선택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기술을 좀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어요. 배터리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지 통신 등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동차 역시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까지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기술에 집착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느렸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더 인기 있고 기술력에서도 앞선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도 관심이 생겼죠. 한국이 밤늦게까지 환한 불빛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전력망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여름만 되면 정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전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결국 저는 한국이 기술과 전력 관리에서 일본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의 전력 기술과 전기차 산업을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와 보니 저희 과에는 한국인이 없었어요. 대신 중국인 학생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중국인 친구들은 친절했고 저와 같은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답게 기술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나 배터리 기술 이야기를 하면 중국인 친구들은 항상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 유럽, 미국의 기술을 비교하면서 배우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오직 중국만이 최고라고 주장했죠.
어느 날은 중국인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자동차 기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리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이야. 한국은 상대도 안 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은 나라라서 경쟁이 안 된다고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물론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기술력 자체로 보면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고급형 배터리는 여전히 한국 제품이 선호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격해질 것 같아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후로도 중국인 친구들은 종종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어요. 한국 경제는 위기야. 한국은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이 원하면 이 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어 같은 말들이었어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인 친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애국심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한국 친구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전기자동차의 원리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 모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모터는 전기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존재인데 이 모터의 효율성과 성능이 자동차의 전체적인 성능을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기모터 기술을 가진 나라로 한국을 언급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님은 현대차와 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최신 전기모터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하시면서 특히 헤어핀 와인딩 기술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전기모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모터는 코일을 둥글게 감는 방식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를 정밀하게 접어서 배치하는 헤어핀 와인딩 기법을 활용해 모터의 출력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어요. 덕분에 전력 손실을 줄이고 내구성도 높일 수 있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기술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의 전기모터 기술을 배우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조차 한국 기술을 따라가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히 토요타와 혼다도 최근 한국의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수업을 듣고 있던 중국인 친구들이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이 한국 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지 않아? 중국도 전기차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건 맞지만 기술력 자체를 보면 아직 한국이 앞서 있어. 배터리만 봐도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오늘 교수님도 말했듯이 전기모터 기술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어. 중국인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래도 중국이 곧 따라잡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전력 시스템과 전기차 기술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들이 손을 들고는 교수님께 따지듯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하지만 중국의 비아디도 전기차 모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테슬라도 비아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예전부터 자동차 조립 품질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단차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 중국 전기차들은 그런 문제 없이 더 정교한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비아디는 확실히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전기모터 기술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비아디는 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며 코스트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모터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핀 와인딩 기술과 초고속 충전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테슬라의 경우 초기 모델에서는 단차 문제로 품질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주로 내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앞서 있습니다. 실제로 포르쉐 타이칸, 메르세데스 벤츠 EQ 시리즈,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같은 모델들을 보면 전기 모터와 전력 변환 기술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중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최근 일본 토요타도 한국의 전기모터 기술을 배우고 있고 심지어 독일의 BMW조차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을 참고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적으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증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비아디가 곧 세계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저는 더욱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진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결국 미래를 지배할 테니까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이 정말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본 자동차 하면 하이브리드 기술이 먼저 떠오르는데 토요타나 혼다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한국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과거에는 일본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절대적인 강자였던 게 사실입니다. 토요타 프리우스가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오랫동안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하면서 배터리 기반의 순수 전기차 EV 개발이 늦어졌어요. 반면 한국은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까지 모두 개발하며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죠. 그 결과 현대자동차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24년에는 현대차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테슬라, 비아디 같은 업체와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일본 자동차 업계의 상황을 덧붙이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일본도 최근에서야 뒤늦게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는 자사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서 현대차의 기술을 참고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2023년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도 토요타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대차의 모듈형 플랫폼인 eGMP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죠. 일본이 하이브리드 시장을 지배했던 건 맞지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또한 현대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소차 넥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차이며
심지어 일본의 토요타 미라이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넥소의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이며 충전 시간이 5분 내외로 매우 짧죠. 반면 토요타는 아직 수소차 기술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는 단순히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전반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확실히 이해가 되었어요. 단순히 일본이 과거에 잘했던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현대차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일본이 한때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된 거였어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 한 명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사실 일본이나 한국의 기술은 전부 중국을 베낀 것 아닙니까? 애초에 전기차 배터리도 반도체도 태양광도 모두 중국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모든 산업이 국가 산업이고 기업들도 국영기업이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시장을 지배할 힘을 가졌습니다. 결국 미래의 자동차 산업도 중국이 이끌 것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 이 시간이면 점령할 굉장히 나약한 국가입니다.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기술이 있다고 해도 중국이 금방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죠. 그런 약한 나라와 중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중국인에게 모욕인데도 심지어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중국인은 인구가 15억인 반면 한국은 5천만 명입니다. 즉 30배란 말입니다. 그런 작고 약한 나라에서 무슨 기술이 있다는 것이며 중국의 기술을 베끼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죠. 힘이 센 중국이 당연히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입니다. 그 말에 일부 중국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웃으며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중국이 한국을 점령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중국인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나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인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며 덩치도 좋은데 무슨 약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다가 한국의 남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남성들도 한국인 남성들에게는 꼼짝도 못합니다. 미국의 20대 남성과 한국의 80대 남성이 사격 실력을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80대 남성의 사격 실력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총도 구경 못한 중국인이 어떻게 한국을 이기나요? 한국은 2천만 명의 예비 병력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강대국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중국 전체를 이 시간 만에 점령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영토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한국의 고대국가 영토인 것은 알고 있나요? 그런 말을 하면 한국 학생들에게 물매를 맞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인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영기업을 통해 산업을 키워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느냐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가격 공세입니다. 즉, 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손해를 보더라도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여 다른 나라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을 보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태양광 패널 기술은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초저가 전략을 사용해 세계 시장에 태양광 패널을 쏟아냈고 결국 미국과 유럽의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도태되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경쟁자를 없앤 후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학생들을 둘러본 후 말을 이어갔어요. BYD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초저가 차량을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아닌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보조금이 끊기거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둘째, 이런 방식은 다른 나라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부분이 많습니다. 현대차는 eGMP 플랫폼과 800V 초급속 충전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았고, 일본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본격화하며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기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논리적인 설명에 강하게 주장하던 중국인 학생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단순한 생산량이나 가격이 아니라 결국은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진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강한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원래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자동차 기술도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배운다고 할 정도라던데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가요? 미국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 더 놀랍습니다.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집중과 도전입니다. 한국은 원래 196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 기반이 거의 없었고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려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죠. 현대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 전기차를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기업들은 속도를 무기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신중하게 기술을 쌓아가는 전략을 취했지만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 신속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켰어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빠르게 자체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개발했고 이는 800V 초급속 충전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도요타는 아직도 하이브리드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시 그래프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체질 개선을 했고 살아남기 위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죠. 현대 자동차도 이때 품질 개선과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일본 자동차를 따라잡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결국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단순한 운이 아니라 기술력과 전략이 만든 결과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빠른 성장을 넘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 과정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강의실을 나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다소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도 안 돼. 한 중국인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무슨 기술 강국이야. 저건 전부 중국에서 훔쳐간 기술이야. 원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심지어 오지 기술까지 다 중국이 먼저 개발한 거잖아. 그런데 한국이 슬쩍 베껴서 자기들 기술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그리고 저 교수님 뭔가 수상하지 않아? 너무 노골적으로 한국을 찬양하잖아.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나 정부랑 연관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고 한국이 단순히 베껴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는 근거도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중국인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훔쳤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교수님이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거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 기술을 베꼈다는 증거는 있어. 오히려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자료들이 많은데 하지만 친구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도 교수님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한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은 전기차 생산량 세계 1위야. 비아디 같은 회사는 테슬라도 위협하는 수준이고 CATL은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이야. 그런 중국을 한국이 이겼다고? 말이 안 되지. 저는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이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을 굳게 믿고 있었고 교수님조차 한국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중국인 친구들이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한국은 너무 비싸고 사람들도 이상해요. 음식도 별로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화를 자랑하면서 중국에 가면 훨씬 재밌고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적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자부심이 과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고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은 별로예요. 중국에 가는 게 더 좋아. 라며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가면 사람들도 불친절하고 음식도 맛없어요. 라고 하며 부정적인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생각이 들자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대한 문화와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나라야. 내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의 역사와 문화는 매우 깊이가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또한 K-POP가 드라마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 그 후 교수님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특히 한국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은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지. 한국은 기술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자 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음식도 꼭 맛봐야 해. 김치,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 같은 음식들은 정말 맛있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부터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첨단 기술이 가득한 느낌을 받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혁신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강남역 근처에 도착하니 전광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바쁜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빠르게 움직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각종 기업의 사무실과 상점들이 번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정말 미래 도시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요소들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 한옥 스타일의 카페도 보이고 거리마다 다양한 음식이 가득한 노점상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면서 이곳에서의 경험이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특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는 나를 더욱 한국에 매료되게 했고 마음속에 한국에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서울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아름다운 한글 간판들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글의 독창적인 형태와 그 안에 담긴 뜻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예쁜 글씨체로 적힌 간판들을 보며 그 문화적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흔치 않기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한국어를 꼭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는 한국의 신형 자동차들이 우아하게 지나다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다양한 모델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며 그들의 디자인과 성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한국산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은 한국 자동차의 품질과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런 자부심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나에게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깊이 감명받으면서 나도 한국의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현대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은 정말 놀랍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시간이 쌓일수록 현대차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의 전기공학 지식을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상상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것 또한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에서 일하게 된다면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나만의 독창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더욱 힘쓰고 현대차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가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